자,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속성, 뭐든지요,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 뭐 소유의 정도, 뭐 이러한 것들을 그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뭐 normal distribution curve라고도 하고, 뭐 그냥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하게는 bell curve라고도 합니다. 종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y축은 뭐냐면요, number, 그러니까 개수예요, 개수. x축은 뭐냐면 어떤 속성이죠, 속성. 이런 것들, 능력, 성격, 소유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적은 사람, 그리고 속성이 많은 사람보다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개수, 수가 여기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의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속성이 아주 없는 사람이나 아주 많은 사람보다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통계학은 이제 수학이죠. 수학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 우리의 일반 사회나 뭐 어떤 경우든지 우리 사람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수학자들이 이제 만든 게 이 커브입니다. 이 벨커브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통계학자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통계든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모든 어떤 변수들, 즉 능력 변수, 성격 변수, 소유 정도 변수는 이 벨커브를 따른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제 뭐 특별한 상황 같은 경우 다른 분포도 있어요. 뭐 포화성 분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랜덤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작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하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이 분포라는 게 전체죠. 전체를 보면은 항상 이 벨커브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연의 섭리라고 하죠. 혹은 신을 믿는 우리들은 신의 섭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 소유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유 정도 역시 이 벨커브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소유의 정도가 이 벨커브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가 많지는 않죠. 이 정도면 여기니까 아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이. 그리고 아주 숫자는 적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뭐든지 이 normal distribution curve를 따르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면 우리는 이제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를 누리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낮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돈 없는 사람을 돈 없게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야,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금수저. 어떤 놈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돈을 모으다가 일정 수준의 돈이 모이면, 어느 정도 이상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다 이런 벨커프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것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소유 상태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똑같아요. 이거를 인간의 IQ, 지적 능력이죠. 그것도 중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IQ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다. 이거는 여기서도 포함되는 게, 누구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일정 수준, 그러니까 교육을 일정 수준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지능의 발달도 굉장히, 말하자면 리니어한 게 선형이 아니고 그 어떤 뭐랄까 깨달음이랄까, 그걸 얻으면 이 지능도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다 포함돼서 IQ도 이렇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자연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냐면요, 이 가진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 가진 사람들의 피해를 입혀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라고 하는 거는 소유가 없어요. 정부는요, 이거는 생산하는 일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죠? 정부는 뭐예요? 우리가 다 돈을 각출한 거예요. 다 조금씩 걷어서 공공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언가 더 주려면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거두면 돼요.
야, 너 조금 이 객출할 때 많으니까 조금 많이 걷어, 그죠?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많이 걷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뭐냐면 누진세 제도라고 해요. 대부분의 세금은 누진세죠, 그죠? 소유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소득세만 그렇죠. 근로소득세, 소득세, 뭐 저기 뭐 자본소득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득과 관련된 거는 거의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부는 돈은 이렇게 마련해요. 조금씩 걷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걷죠. 그럼 이걸 나눠줄 때는 어떡하냐? 분배. 이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는 이 사람들은 원인을 어떤 자연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방도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적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광범위하게 개입을 하지 않고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못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거죠.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주는 방법이 뭐 어떤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자기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도 줍니다. 인센티브. 여러분, 인센티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센티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는 거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주냐. 그러니까 평등관념에 어떤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자연주의의 원리에 따른 거예요. 자연주의 원리.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하자면 마중물이라 그러죠. 우리 마중물. 우리가 뭐 어떤 시골에 이제 펌프 우물 같은 데 가면은 그 펌프 같은 데 이제 물을 그 땅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처음엔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 물을 넣어줘야 그게 나중에 그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사회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냐? 뭐 사회주의도 똑같죠. 뭐 사회주의라고 인간사회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거 소유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는 너무 많이 갖고 누구는 너무 조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원인 분석.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가진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네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잉여가치론이란 거거든요. 잉여가치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잉여가치론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착취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잉여가치론은 이 착취, 이것이 왜 착취에 의한 것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가진 게 왜 얘네들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게 잉여가치론입니다. 이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좀 잘못된 논리적 출발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된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착취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합니다. 이 혁명을 하는 방법도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는데요. 이 착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람들이 못 깨닫거든요.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잉여가치론으로 교육을 시켜요. 이걸 알려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화라 그래요. 이걸 왜 의식화라 그러냐? 이 사람들이 계급의식을 갖는 거예요. 계급의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자기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정체성.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의할 때 자기정체성을 나는 이 못 가진 계급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잉여가치론의 논리로. 그 다음에 얘네들의 힘을 결집해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이 내용은 얘네들을 타도하고 얘네들의 것을 다 뺏어요. 자, 이게 원인 분석에 따른 거죠. 자,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 논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논리도 처방이에요. 자, 그럼 처방은 이제 이거를 리셋하는 거에 대한 처방이고요. 자, 이 논리를 개발한 게 뭐냐면요. 누구냐면요. 레닌입니다. 레닌.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 얘기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마르크스의 이론은 따르는 사람들의 형태, 따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처방의 방법으로 각자가 이제 어떤 사회 개혁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련을 중심이죠. 옛날 구소련. 얘네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실제 국가 단위의 어떤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여러 가지지만 레닌이 말한 이 혁명을 통해서 국가 건설을 한 거죠. 국가 건설. 실제 역사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공산주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처방, 이 어떻게 하느냐? 국가 건설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분배도 해야 돼요. 분배. 그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국가 건설, 혁명을 통해서 국가 건설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렇게 있던 거를 일단은 다 뺐습니다. 전부 다 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요. 이렇게. 그리고 정부, 그죠? 공산당 정부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단이 돼요. 혁명 직후에. 그러니까 베어 커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배를 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분배를 하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인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갖고 있던 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한테 분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이 중간에 한 점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아까 베어 커브를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혁명으로 변화시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냐면 일단 얘네들한테 자본을 다 나눠주고 자본을 다 나눠주고 얘네한테 일하라고 하면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자본을 주면요 자본 생산수단을 주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현제도예요. 성경에 신현제도는 뭐냐면 처음에 땅을 골고루 나눠주죠 자본을.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 49년 7년을 한 주기로 봐서 49년 동안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못 가진 사람도 생기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생겨요.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에 이거를 다시 리셋하죠. 어떻게? 이 처음 가운데로. 자,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신현주의를 같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자연이 하나도 없어요. 자본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항상 자본은 거의 이게 아니고 항상 자본은 일부의 누구죠? 공산당원이 갖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자본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을 만큼 일상생활을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의 소유 상태는 공산당원한테 집중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좀 이렇게 넉넉히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의 이기심이 나오죠. 원래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얘네들의 이기심은요. 처음 사회주의를 만들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모든 재산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요. 중국 같은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 서열 걔네들은 뭐 다 있죠.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 높은 사람들의 재산 수준이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상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요. 정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다릅니다. 정부는 그냥 말하자면 제3자 어떤 공정한 심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돈이 가면 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뭐 공직에 임용될 때마다 재산 공개하죠, 그죠? 그리고 투자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권력자랑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자본의 소유, 돈이랑은 항상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원이 모든 걸 가집니다. 물론 모든 건 아니겠지만 중국뿐만이 아니죠. 북한은 어때요? 우리 저기 김간의 그죠? 김간의 일족은 모든 걸 다 가집니다. 김정은이가 뭐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데 차가 몇 대라 그러죠? 뭐 벤츠 S 클래스 최고급에다가 마이바흐에다가 뭐 스포츠카에다가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평양에 사는 극히 일부의 시민들, 공산당원이 주를 이루죠.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빼고는 매우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자본들이 사실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어떠냐면은 매번 예를 들면 뭐 주기별로 계속 이거는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1월 1일이다. 여기 다 쌓여 있지만 1월 31일 되면은 다 나눠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죠? 그럼 뭐 이 정도 되겠죠? 똑같이 나눠주면.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 없어져야 되죠. 여기는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체 인구수가 되겠고요. 그죠? 이거는 이론적인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2월 1일이 되면 얘네가 또 갖고, 그죠? 얘네들이 생산한 게 일로 올 테니까 정부에 얘네들이 또 일부 갖고 있다가 2월 28일 되면은 다시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인구수가 되고,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죠. 항상 얘네들은 일부의 공산당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죠. 어떻게 중국의 공산당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공산당 서기인 시진핑이나 아니면은 뭐 그 고위층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실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